자, 교재는 162페이지 딱 펴두시고요. 자, 칠판에 지금 세 가지 내용을 설명드릴 겁니다. 보시면 첫 번째, 어느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물어주게 돼 있는가, 손해배상 책임지는 얘기입니다. 여기 30조 조문에 있습니다요. 이게 누구 책임이냐면 부동산 사장님요, 개공. 그거 책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배상 책임은 구조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행위가 저질러져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손해. 그리고 손해가 행위 때문에 발생했어야 되고, 그러면 손해 입은 사람이 저지른 사람한테 물어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요게 바로 손해배상 청구예요, 이게. 근데 여기 중개사법 30조로 가면 행위 저지른 사람이 개공이고요. 여기서 피해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 손님인 거래 당사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손해는 정신적 손해 여기 안 쳐줘요. 어떤 손해만 들어가냐면 재산상 손해. 그것만 물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본이면서 핵심이 뭐냐면 개공이 도대체 어떤 행위를 저질렀을 때 책임지게 돼 있냐 이 말이에요. 법조문상. 두 가지예요. 하나는 중개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쳤을 때고, 또 하나는 직접 중개활동을 한 건 아니지만 사무실을 갔다가 딴 사람한테 맡겼다가 맡은 사람이 사고 쳤을 때 책임지게 되는 것.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소개하다가 잘못 소개한 겁니다. 물건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거예요. 빚이 많은데 빚이 별로 없다고 설명하고 이런 거예요. 잘못했죠, 지금 요것은. 그러니까 이건 일부러 잘못했든 아니면 실수로 못 알아봤든 간에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물어주게 돼 있어요. 잘못 소개했으니까. 근데 밑에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사무실 주인이 A인데 A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C한테 맡겼고요. C가 사고를 친 겁니다. 요 손님한테, B한테. B는 원래 그러면 C한테 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원래. A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직접 이렇게 잘못한 건 없죠. 그렇지만 사무실을 맡겼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고를 친 거니까 B는 요때 법상 A한테까지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밑에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A는, 개공 A는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사무실을 맡겼구나 빌려주었구나 이것 때문에 직접 잘못한 것이 아닐지라도 책임을 추궁당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는 위하고 다른 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적으로 손님한테 잘못한 건 없어요. 사무실을 맡긴 게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잘못한 건 없다 이 뜻이야. 그래서 고의과실이 없어도 책임지기 때문에 이것을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중개행위 책임, 또 하나는 사무소 제공 책임.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여기도 시험 잘 나옵니다. 조문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기본 틀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분이 사기를 친다고? 요분이 사기를 쳐. 아니면 횡령을 해. 이렇게 범죄 행위를 저지른다고, 이렇게. 그랬을 때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책임져야 되는 거 맞겠죠? 사기쳤으니까, 횡령했으니까. 그런데 사기치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사기를 쳤냐면 이 부동산 사장님이 자신의 그 단골 고객한테 전화를 걸어요. 괜찮은 물건이 나왔다고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지금 사시면 대박을 칠 수 있으니까 빨리 돈 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과거에도 그 단골 고객은 그렇게 해서 돈 번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사장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요. 그걸 이용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건이 나온 적도 없는데 돈 붙이라고 하니까 믿고 붙여준 거예요. 그걸 중간에서 어떻게 해요? 부동산 사장님이 사기를 친 거야. 책임져야 되겠죠. 그러면 책임진다 그러면 이 사기친 거나 이 범죄 저지른 이것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책임지으려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기친 개공의 그 속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면, 속마음, 중개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사기칠 생각만 있는 거예요, 속마음은. 그러니까 속마음 가지고 판단을 해버리면, 속마음, 저 A의 속마음, 그러면 그건 중개행위라고 볼 여지가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사기칠 거니까. 근데 그렇게 단골 고객한테 사기치면서 전화를 걸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 옆에 좀 떨어져서, 마음은 몰라 지금, 겉으로 딱 봤을 때 저기 지금 괜찮은 물건 나왔는데 투자하시죠. 그 지금 잡으면 아주 대박 칠 수 있습니다. 지금 돈 붙이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이거 사기치려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지. 뭐라고 생각해? 중개하는 갑다 생각하지. 아무 생각 없지 지금.
그러니까 겉으로 판단하면 뭐요? 중개행위처럼 보이잖아. 응? 근데 속마음 가지고 판단하면요. 사기 행각이야. 그럼 집어넣어야 된다며. 중개행위 들어가야 된다며.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겠어? 속마음 가지고 판단하겠어? 겉으로 판단하겠어? 그렇지? 겉으로 판단한다는 게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뜻이요. 속마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요.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판단해요? 객관적으로.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 어떻게 판단해? 속마음 가지고 알아내가지고 판단해? 아니면 객관적으로 판단해? 정답이야, 객관적이야. 뭐 어떻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죠? 나한테 다이아몬드를 사주는지. 그거잖아, 바로 그거. 좀 힘들 때 설거지 해주는지.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지,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죠? 저희 집사람이 맨날 하는 소리야. 그래서 저도 알게 된 거예요. 뭐 사랑해, 뭐 그런 거보다는 똑같죠? 똑같아요, 원리가. 세상 원리가 똑같아요. 응? 자, 끝나버렸네? 여기 첫 번째 내용이야. 자, 교재에서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162페이지, 가로 2번에 반가로 1번입니다. 거기 보면 원칙, 과실 책임이라고 돼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해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의 또는 과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판례 1번이 있습니다. 판례 중에 1번요. 자,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번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주관적 X 이렇게 해버리셔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외형적으로 봐서 사회 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죠? 주관적 X, 객관적 동그라미.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에 일부를 뭐 했대요? 횡령했다고 그러잖아. 범죄죠. 그래도 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한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즉 중개행위에 들어간다. 뭣도? 횡령한 것도 범죄행위도 그렇게 해요. 이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는 도저히 못 집어넣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집어넣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요. 밑에 반가로 2번에 무과실 책임이라고 나와 있죠. 다른 말로 사무소 제공 책임입니다.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첫째 줄하고 둘째 줄까지 밑줄 그어 두시고 읽어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딴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무슨 책임이에요? 사무소 제공 책임. 이 사무소 제공 책임은 고의, 과실 이런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고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무소 제공에 따라서 고객이 피해 입었다면 배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죠? 무과실 책임이죠. 그래서 사무소 제공 책임은 고의,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거. 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크게 개업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은 첫 번째 중개행위 책임, 두 번째 사무소 제공 책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런 용어를 아셔야 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판례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제3자가 이거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최근 시험에 개공 등이 아닌 제3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여기 지금 손해배상 책임은 여기 크게 써놨습니다. 누구의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정한 거예요? 개공 아닌 제3자의 이런 중개행위에 따른 책임은 이 조문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중개사법의 이 손해배상 책임은 오로지 누구? 개공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요. 이때 대비해서 보증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런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부동산 사장님 보고 보증 설정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요. 개공의 의무입니다. 보증 설정에서 등록관청에 신고할 뭐예요? 의무예요. 의무. 이렇게. 자, 그러면요. 요거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증 설정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기 중요해요. 언제까지 보증 설정합니까? 개설 등록 전이 아니고 업무를 개시하기 전, 시작하기 전입니다. 요거 참 중요하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165페이지요. 네모 2번에 가로 1번에요. 165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두째 주가진 밑줄 긋습니다.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재산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하거나 또는 공탁해야 되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보증 설정하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 보면 셋째 줄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농어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농어협동조합이 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특수법인이죠. 이런 특수법인인 지역농협도 농지를 중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증 설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똑같이 보장금액 1,000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서 보증기관에 설정해서 증명서류를 갖춰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겠습니다. 요 다섯째 줄까지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지역농협도 보증 설정해야 되죠. 일단 언제까지? 똑같습니다. 업무 개시 전입니다. 그래서 등록관청에 신고하죠. 다만 액수는 줄지요. 1,000만 원 이상밖에 안 되죠. 1,000만 원 이상. 그거 중요한 거 했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는 자, 반가로 2번 요거 중요합니다. 반가로 2번에 보면 보증 설정 설명 시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큰 별표 하십니다. 보증 설정을 내가 1억짜리 들었어. 걱정하지 마. 사고 나도 물어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보증 설정한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언제 하냐면 중개가 완성된 때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 밑에 한번 세 줄을 밑줄 그어볼게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는 여기가 중요하죠.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의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 주래. 그리고 관계증서사본을 교부하거나 직접 못 줄 때는 자, 이메일로 전자문서로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1억짜리 서울보증보험에 들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1년짜리 들었다. 서울보증보험에 라고 보증 설정한 내용을 손님한테 설명해 주는 거야. 이 설명은 그 손님이 가게에 처음에 온 시점에 오자마자 바로 설명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계약서를 딱 썼을 때 그때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계약서 썼을 때죠. 자, 계약서에 도장 찍었어요. 그러면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1억짜리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라고 설명하라는 얘기야. 가게 들어오자마자 지금 물건도 본 적이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1억짜리 가입했거든요. 앉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중개가 뭐예요? 완성된 때. 최근에 2번 물어봤어요. 중개 완성되기 전 그러면 안 돼요. 중개 완성되기 전 그러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중개 완성되기 전에 설명할 건 뭐예요? 확인 설명이야.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할 건 뭐예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그죠? 근데 보증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완성된 때. 딱 두 개가 내기 너무 좋아. 조심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요. 밑에 보시면 보증 설정 방법이 3가지가 나와 있죠. 자, 보증 설정 방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출첵거리도 아니에요, 이거. 3가지죠? 하나는 보증보험, 또 하나는 공제. 이거 협회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공탁. 3가지 방법 중에 하나 택하시면 돼. 자, 그런데 이 3가지 방법 중에서 가만히 보니까 공탁이 요거 이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 1억을 설정한다, 2억을 설정한다 그랬을 때 연어들은 보험료만 내면 돼. 공제료만 내면 돼. 1년치 보험료가 또는 공제료가 20만 원이 채 안 돼요. 그러면 1억까지 보장을 해줘. 돈 들어가기 별로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공탁은요. 1억이다 그러면 실제 1억을 묻어놔야 돼요. 공탁은. 그러니까 정말 부자만 할 수 있는 게 공탁이에요. 그러니까 공탁으로 보증 설정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조문이만 나오는 거야. 1억, 2억, 1억.
잘 이용 안 되겠죠? 근데 공탁은 특징이 하나 있어. 돈을 1억을 딱 넣어놓는 거야. 여러분이 공탁을 해서 돈이 많아서? 그런데 여러분이 사고를 친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고를 친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쩌고 저쩌고 재판하고 막 그러지만 어쨌든 나중에 뭐요? 잘못하면 자기 돈 1억 넣는 돈에서 손해배상금이 나갈 거잖아. 아, 그러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손해배상 해주는 거 맞고 그러니까 공탁교에서 뭐 나가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잘 없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손해를 입혔다고 할지라도 내 돈이 나가는 건 못 봐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 공탁금을 갖다가 폐업을 해버리고 찾아가 버릴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거야. 자, 폐업을 하면 개공 아니지. 보증 설정할 필요가 없지. 공탁금 찾아가 버리지. 근데 그 상대 손해 입은 사람은 어떻게 이제? 손해 입었으니까 막 재판 청구해서 안 물어주니까 판결 얻어서 얼마 지급하라고 판결 났다고 지금 재판 한 2년 해가지고 판결 얻은 거 갖고 돈 받으러 가보지. 공탁금이 남아있어? 없잖아. 그러면 보증 설정 방법으로서 공탁금은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공탁으로 보증 설정했어. 그러면 그 공탁금은 폐업을 했거나 또는 돌아가셨다고 해도 상속인들은 3년 동안은 무조건 못 찾아와. 그래야 누구를 보호할 수 있어? 의뢰인들을, 손님들을. 그래서 그 페이지 보시면 반거로 3번에요. 공탁이라고 돼 있고 제일 끝부분 밑에서 위로 자, 두 번째 줄 공탁한 공탁금은 나온 거 있죠. 공탁금의 회수자에나 나오고 공탁한 공탁금은 개공이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몇 년 또는 몇 년 이내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3년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정 금액입니다. 얼마를 설정해야 될까? 오른쪽 페이지 가시게 되면 박스 안에 보시면 법인 같은 경우는 얼마 해야 됩니까? 법인 2억 이상이죠. 법인은 2억 이상이에요. 그런데 법인은 분사무소를 건드릴 수 있죠. 분사무소 늘어나면 사고 위험성이 올라가니까 분사무소 한 개당 1억 이상 추가죠. 그렇게 써져 있죠, 지금. 그 옆에다가요. 그러면 만약에 분사무소가 4개입니다. 그러면 최소 보증 설정 얼마 이상 해야 되나요? 6억 이상이라고 답을 하셔야 돼. 이게 3번 나온 거예요. 분사무소 4개입니다. 그러면 최소 얼마 이상요? 4억 이상 그러면 안 돼요. 6억 이상이다. 최소 6억이다 이 말이에요. 응? 주된 사무소 몫으로 2억 해야 되는 걸 빼먹으면 안 됩니다. 법인은 2억 이상이니까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는 한 개당 1억 이상이고. 자, 요거 조심하시면 되고. 자, 밑에 있는 공인 개공이나 법인 아닌 개공 나오죠? 공인 개공이나 부칙 개공 되어 있어요. 이때는 얼마 이상이죠? 1억 이상. 아까 지역 농협은 얼마 이상? 1,000만 원 이상. 그걸 오히려 더 많이 물어봅니다. 지역 농협을. 자, 금액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변경입니다. 자, 보증 방법을 바꾸는 건데 어렵지 않고요. 틀리게 잘 안 됩니다. 자, 이해를 잠깐 하시면 틀릴 일이 없어요. 보증 방법이 3가지죠. 3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보증보험에 들었습니다. 보통 1년짜리 많이 듭니다. A가 개공인데 보험에 들었었어요. 근데 뜻한 바가 있어서 중간에 공제로 바꾸려고 합니다.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어. 뭐로 바꿔요? 공제로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바꿀 적에 예를 들어서 보험에 들었던 요 A가 보험을 끊고 그 다음에 공제 이렇게 가입하면 보험을 끊고서 공제 가입할 때까지 요 중간 요 기간 요거 뭐예요? 보증이 안 된 기간이 나올 거 아니야. 요 기간에 사고 터져버리면 사고 당한 사람은 어떻게 돼? 손해배상 받기가 어려워져. 그래서 이때는 절대 이런 공백기가 생겨서는 안 돼. 바꾸는 건 바꾸는 건데 바꿀 때 공백기가 생기게 해서는 절대 안 돼. 이게 안 생기려면 예? 이렇게 해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입하고 이런 식으로 바꾸면 이건 안 되는 거야. 해지를 먼저 끊어버리면 공백기가요. 아무리 즉시 가입을 해도 다만 몇 시간이라도 며칠이라도 있을 수 있죠. 이게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어? 반대로. 어? 반대로 하니까 이거 끊으면 안 되고 그냥 둬. 그냥 살아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가입해야 돼. 그러니까 가입을 하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해지를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물론 해지 안 해도 돼. 2개, 돈 많으면 2개 다 들어도 괜찮은 거니까. 그래서 2개 다 들고, 뭐, 끊으려면 끊고, 안 끊으려면 안 끊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 공백기가 안 생겨. 이것을 뭐라고 그래? 우리 조문에서는, 자, 한번 밑줄 그어봐요. 167페이지, 가로 4번에, 반가로 1번에 보면 보증의 변경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첫째 줄하고 둘째 줄까지 밑줄 그으시면 돼요. 자, 변경할 수 있는데 첫 줄 끝에 개업 공인인계사는
보증을 딴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했을 때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자, 중자에 동그라미 해두시고, 보증이 살아있는 기간 중에 중자가 나와야 돼요. 딴 보증을 설정해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딴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틀리게 잘 안 냅니다. 거의 맞는 집으로 나와요.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직장 옮기고 그럴 때 어떻게 옮겨야 돼? 사표를 먼저 던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갈 곳을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약간 멋지게 사표를 딱 던져야 되는 거지.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밑에 반가로 2번 가시면 재설정 나옵니다. 자, 재설정 뭐냐면요. 보통 보면 보험이나 공제 같은 거 보시면 가입된 기간이 보통 한 1년짜리가 많아요. 약관에 따르게 되는데 1년짜리 가입하시잖아요. 이때 딱 중개업을 때려쳐. 그러면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런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1년짜리를 든 건데 이 사람이 계속 중개업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갱신해야지. 1년짜리 들었는데 요 뒤에 계속 하려고 그러면 갱신해서 이어가야지. 근데 기간이 끝났는데 보험을 갱신을 갖다가 할 때 한 4월 1일 날 갱신한다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중간에? 보증이 안 된 기간이 또 나오잖아. 그 기간 동안에 사고 터지면 사고 당한 사람은 손해배상을 쉽게 지급받는 게 어려워질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공백기가 생겨서는 아니 그렇게 하려면 기간이 만료돼서 재설정합니다. 갱신합니다. 그랬을 때는 늦어도 언제까지? 바로 기간 만료일까지 재설정해야 되겠죠. 요게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첫 줄하고 둘째 줄, 셋째 줄까지 밑줄이죠. 보험, 공제에 가입한 개공인데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언제까지요? 둘째 줄 언제까지요? 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서 증명서를 또 갖추어서 등록관청에 뭐 해라? 신고해라. 그렇게.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한 게 뭐냐면 보증 설정을 해둬라. 그래야 고객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세 번째가 뭔가? 이 세 번째는 교재에 많은 내용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칠판을 보시는데 막상 사고 터졌을 때 보증금을 어떻게 지급 청구해서 타내냐. 보험금 타내는 절차예요. 그래서 절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세 가지 중요한 걸 지적해 드릴까요? 자, 먼저 사장님이 계셔. 개공료. 근데 이 사장님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뭐지요? 물론 인장도 등록해야 되지만 업무 개시 전까지 할 거 바로 보증 설정이죠. 방법 세 가지죠. 보증보험, 공제, 또 한 가지 뭐 또 있어요? 공탁.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기관을 딱 만들어 놓고서 일 시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하다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사고를 칠 수 있겠죠. 자, 사고 쳤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누구한테요? 손님인 거래 당사자한테. 그러면 거래 당사자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물어내라고 난리겠죠? 이게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죠. 손해배상 청구해서 물어내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이때 손해배상 청구할 때 처음에 막 청구할 때 손해배상 청구하자마자 막 바로 재판장에 가는 건 아니에요. 일단 어떻게 하겠어? 중개사무실에 가가지고 한번 뒤엎어놔야지. 맥살 잡고 그래가지고 물어내라고 막 하고 그럼 그 사장님이 자기 잘못한 게 확실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 물어주겠다고 하겠지. 대신 좀 합의 보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재판 가지 않고 합의로 끝나는 수가 있어.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합의로 재판 안 가는 수가 있고 재판 갈 수가 있지. 이제 합의가 안 되면 재판 갈 거 아니야. 갔을 때도 보면 재판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끝내는 방법이 하나 있어. 중간에 끝내는 거. 그래서 그걸 판사들이 선호하지. 중간에 끝내는 걸. 둘이 이제 이제 재판정 가가지고도 화해를 해가지고 조금씩 양보해서 여기 뭐 2천만 원 청구했는데 좋아. 그러면 한 1,000만 원으로 보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걸 판사가 종용한다고? 그래서 중간에 끝냈을 때는 조서를 만들어놔. 조서 만들어 놓으면 다시는 그 건에 대해서 재판을 못 걸어 이제. 완전히 분쟁이 종료된 거야. 그래서 화해할 수도 있고 화해 조서 이런 거 만들 수도 있고 판사가 조정해서 조정 조서 이런 거 만들 수 있어. 판사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조정을 하잖아 판사가. 그때 이제 판사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다고 그랬을 때 될 수 있으면 따라주는 게 좋아.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판사가 어떻게 해? 기분 나빠요. 왜요? 이게 조정이 안 되면 밤새서 판결문 써야 돼요.
과로로 쓰러질 수 있어요. 힘든 일이에요, 이거. 뺏기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판결 나면 판결 끝까지 가면 판결문 나와야 돼. 근데 그거 가기 전에 빨리빨리 끝내죠. 그러면 판사 평점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법정에 가면 판사들이 자꾸 조정을 갖다가 이렇게 하자, 화해하도록 유도하고 막 그런 거야. 재판 끝까지 안 가고 여기서 많이 잘 끝내죠. 그럼 판사 평점이 올라간다고. 판사 그걸 선호해요. 그런데 부득부득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면 판사가 좋아하겠어? 판결문이 좋게 나오겠어? 불리하게 나와요, 그 사람한테. 어쨌든 뭐 그 뒤집지는 못할 수 있을지라도 어쨌든 불리해. 법정에서 판사 말을 잘 들으셔야 돼. 그죠? 기분 나빠도. 괜히 뭐 기분 나쁘고 그래도 무조건 존경한다고 해야 돼.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면 이렇게 기본 자세 그게. 그래가지고 이 셋 중에 하나를 손에 넣어야 돼, 이 사람이.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보증기관에 갈 수가 있어. 빈손으로 못 가. 그래서 돈 달라고 그래야 돼. 그러면 보증기관에서 어떻게 해? 돈 줘. 근데 이거 일단 지급이요. 일단 얼마 줄까? 만약에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야. 그래서 1억을 설정했어. 근데 판결 나기는 1억 5천을 물어주라고 판결이 났어. 1억 5천짜리를 들고 왔겠지. 얼마 줘 여기서? 1억까지만 주지요. 왜냐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최고 금액은 1억이잖아요. 이걸 설정 금액이라고 그래. 한도 금액이라고 그래. 그 범위 내에서만 지급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 5천만 원은 여기선 절대 못 받아. 그럼 나머지 5천만 원 누구한테 받아낼 수밖에 없다. 개공이죠. 왜냐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 설정을 했다고 손치더라도 그거 금액이 1억일지라도 전 손해에 대해서 물어줄 책임이 있어요. 여기는 특징이요. 이게 못 받은 나머지 5천만 원 여기서 받아낼 수밖에 없어. 근데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재산이 없을 수가 있고 있다고 해도 이걸 받아내려면 경매 넣어야 돼. 그러면 1년 걸려. 거기서 돈 나와. 그때 받아가는 거야. 쉽지가 않지. 여기서 받는 건 어떻게 했어요? 요것만 확보되면 얼마 안 가서 바로 줘요? 그래서 이쪽이 쉽지. 그래서 일단 여기서 받아보고 못 받으면 여기 갈 수밖에 없어. 중요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 설정했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이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로 쭈그러드는 게 아니야. 무조건 뭐예요? 전손해. 중요하다고. 두 개가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지급했죠? 그러면 보증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1년짜리 들었다고 해서 1년에 사고를 4건 치는데 그때마다 다 지급해주고 앉아있는 바보는 없는 거야. 한번 끝났죠? 그럼 약관상 그 보증 설정 관계는 종료예요, 종료. 없어져 버리는 거라고. 그리고 여기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개업공인중개사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서 돈 받아내려고 해요. 구상, 대신 물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최종적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물어준 돈에 대해서 전부든 일부든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아니 여기서 보험료를 냈는데 다시 구상권 행사하면 왜 보험에 드냐 그렇게 막 자꾸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부동산 사장님 관점에서만 보시면 안 돼. 이 제도는 이 부동산 사장님을 위한 제도가 아니야. 여기를 위한 제도지.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쉽게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만들까? 그 고민 끝에 나온 제도가 보증설정 제도지 이 사람을 위한 제도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종적 책임은 이 사람이 져야 되는 거예요.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응? 그러면 또 이제는 저기 뭐야 교통사고에 대비한 그 보험을 뭐라고 그래요? 운전자 보험이라고 그래요? 교통사고 날 때를 대비해서 드는 보험 있잖아요. 자동차 보험? 자동차 운전자 보험? 그런 거 있잖아. 그걸 또 얘기를 많이 하셔. 거기서는 보험료 얼마 냈더니만 사고 내고 그러니까 거기서 다 물어주고 나한테 구상권 행사하지 않던데요.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 그 질문 하지 마시라고 그거. 구상권 행사해요. 그때도. 안 당해보셨죠? 저는 당해봤어요. 할증이라고 들어봤어? 할증? 목돈으로만 다 구상권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매달 받는 이것 갖고도 구상권이 행사가 돼. 할증이요, 할증. 할증이 구상이요. 있어. 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띈 건 다 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네, 있어.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공탁기관은 얘는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어. 왜 그러죠? 자기 돈이야, 자기 돈 묻어놓은 거야. 거기서 나간 거야. 또 뭐 자기 돈에서 나갔는데 인정이 안 되죠? 이건 그 다음에 또 이랬을 때 자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한다고? 계속 중개하려고 그래. 제기하려고 그래. 그러면 재설정해야 되겠죠?
재설정. 이렇게. 재설정. 이렇게 하는 거. 언제까지 재설정하죠? 언제까지? 지급한 요 순간에 이게 없어졌죠? 그러면 요거 지급한 요때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재설정이다. 이렇게 하면. 15일 이내 재설정이다. 이렇게. 요게 그렇게 시험에 잘 나와, 이게. 자,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지급하는 건 여기하고 여기가 좀 틀려요. 여기까지만 지급해요. 나머지는 여기서. 두 번째, 공탁기관은 구상권 행사할 여지가 없어요. 세 번째, 사고 터지면 나중에 재설정을 언제까지 한다고요? 15일날. 요거 세 가지예요. 자, 그러면 교재에서 봐요. 교재는 168페이지입니다. 반가로 3번. 배상 후의 조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반가로 3번에 보면 개업공인회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했을 때는 며칠 내? 15일 내. 잘 나오죠, 이거. 정말 단걸로 나옵니다, 이거. 그러면 이거하고 구별하셔야죠. 아까 기간이 만료돼서 재설정합니다. 이건 사건 터진 게 아니지. 이때는 언제까지요? 만료일까지. 그래서 공백기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고요.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는 바람에 재설정은 언제까지요? 지급되고 나서 없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15일 내에 재설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15일을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기간 만료 후 15일 내에 재설정한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여기다 15일 갖다 붙이면 틀리다고요. 그것이 이제 중요하게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얘하고 얘 잘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 풀어보십니다. 자, 저 가만있어 봐요. 정답은 몇 번이죠? 1번이 제3자의 중개행위에 따른 책임은 우리 중개사법으로 책임 물을 수 없어요. 개공의 중개행위에 따른 책임만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가 나와요? 횡령 나왔죠? 이것도 배상 책임 있는 거 중개행위에 들어갑니다. 3번은 업무 개시 전. 보증 설정 시기 그렇게 잘 물어봐요. 업무 개시 전. 4번은요. 사무소 제공 책임이죠. 4번에서 고의과실이 없어도 라는 말을 집어넣었을 때는 맞아요, 틀려요? 자, 개업공인회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업공인회사한테 고의과실이 없어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오면 그래도 맞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무과실 책임이니까. 5번은 공탁 그러면 몇 년 동안 못 찾아와요? 3년. 그죠? 7, 8을 보십니다. 반환점 이행 보장 제도를 제가 칠판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네 가지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한실에서 보면 A가 매도인입니다. 칠판을 계속 보고 계시다가 이따 밑줄 그을 거니까 자, B가 매수인입니다. 정상적 거래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매수인이 계약금을 줘요. 그 다음에 중도금을 치러요. 그 다음에 잔금을 다 치르면 매도인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고 그것 갖고 등기를 치고 등기까지 넘어오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걸 중간에서 부동산 사장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소개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계약의 진행 과정이 이렇게 되는데 이 B라는 사람이 처음에 계약서를 쓸 때 보니까 여기에 압류 등기가 돼 있고 가처분 등기가 돼 있고 압류 등기도 몇 개씩 있고 그러니까 물건은 괜찮은데 권리에 하자가 있는 거야. 안심이 안 돼. 말소해준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계약금 주었다가 만약에 안 되고 잘못하면 계약금 난리 먹을 수 있으니까 불안해 죽겠는 거야. 그러면 도장을 안 찍죠. 만약에 계약서 쓸 때는 이게 없었으니까 도장을 찍었었는데 나중에 중도금 치를 때쯤 되니까 또는 잔금 치를 때쯤 되니까 이게 나타나게 되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안 주려고 그럴 거야. 떼일까 봐. 이런 과정에서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진행될 수 없지요. 이 사람 불안해하니까요. 이랬을 때 부동산 사장님이 그렇게 불안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직접 주지 말고 여기 중립적 기관에다가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딱 넣어놨다가 완벽하게 서류가 넘어와서 등기가 나고 그러면 그때 이 돈을 가져가게 하자.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그냥 너가 찾아가라 이렇게 되면 원상회복이 굉장히 쉽겠죠. 원상회복이 쉽다는 얘기는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떼일 염려가 없겠죠. 그럼 A는 도장 누른다 이겁니다. 중도금 치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만하게 시행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이용해 봅시다 이런 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 예치제도입니다. 묻어놓읍시다 하는 제도라고. 어디에다가? 중립적 기관에다가. 예치제도예요. 근데 언제까지 묻어놓자고 지금 개공이 얘기할 거냐면 언제까지 묻어놓을 것 같아? 등기가 완전히 넘어올 때까지. 그래서 예치 시기는 가만히 보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묻어놓자 이렇게 할 거야. 예치 시기는 언제까지 묻어놓자고요? 등기 넘어올 때까지. 이행이 완료될 때. 계약 체결될 때까지가 아니에요. 몇 차례 물어봤던 거요. 이랬을 때 예치 대상은 뭐냐? 예치 대상은 가만히 보니까 계약금만 묻어놓을 수도 있고요. 계약금, 중도금 이렇게 묻어놓을 수 있고요. 아니면 중도금만 묻어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잔금까지 묻어놓을 수 있고 다양합니다. 그때 필요한 돈을 묻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은 계약금이나 중도금, 필요하다면 잔금까지도 가능하다. 선택적이에요. 자, 이랬을 때 누구 이름으로 이걸 관리하도록 하냐면 예치 명의자예요. 자, 중요합니다. 예치 명의자가 주인공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데가 나왔습니다. 예치 명의자는 돈을 관리해주는 사람인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기본적으로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고 법이 돼 있어요. 여기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여기가 6군데인데 일단 들어봐 주세요. 대통령령에 가면 은행이 될 수 있다고 나와요. 은행.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나와. 이 공자는 공제사업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공제사업자는 누구냐 그러면 협회입니다. 협회. 중개사협회. 협회가 지금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여기도 껴요. 그 다음에 신탁업자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도 될 수 있습니다. 채신관사. 그 다음에 중간에서 이행 대행을 하는 전문회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총 6명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대통령령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들러리입니다.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개공이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 개공까지 치면 총 몇 명이냐면 예치명의자 될 수 있는 사람이 7명. 중간에서 통장을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서 관리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통장을 만들어서 그 돈을 어디에다 넣어놓느냐? 그게 예치기관입니다. 요건 금고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금고는 자 보니까 금융기관, 신한은행, 국민은 그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 협회 또 나왔죠 또 여기.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신탁업자 등등등. 등자가 있기 때문에 예치 업무를 봐주는 데는 싹 들어갑니다. 우체국 들어갑니다. 보험회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치 업무를 봐주는 기관은 싹 들어가니까 예치기관은 다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다 될 수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7명만 딱 되는 예치명의자가 주인공이요. 첫 번째 중요한 게 예치명의자 7명을 암기하는 거예요. 이란 예치명의자에는 가만히 보시면 자 소속 공인중개사 예치명의자 나와요? 안 나와요? 없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변호사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을까요? 변호사 자격 없어요. 없어요. 여기요. 자 매도인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매도인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잖아. 매수인도 안 되겠죠? 이런 사람들 안 되고요. 요 7명만 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자 문제는 이 예치제도가 언제 생겼냐면 2000년도 초반에 생겼어요. 그래서 조문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사람이 불안해할 때 개공이 권고해볼 수 있다라고 조문이 돼 있어요.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얘기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누가? 갑이. 그럼 이때는 중요한 게 얘기했을 때 A가 특히 또 B 이 두 사람이 그럽시다라고 합의가 있을 때만 이용이 가능해요. 둘 다 뭐예요? 좋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좋은 제도이긴 한데 강제적으로 써먹도록 되어 있는 제도는 아니죠. 합의가 있을 때 이용하는 제도죠. 권고제도라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 사람이 불안해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개시킬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권고 해볼 수 있으니까. 안 했다고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안 했다고 잘못한 게 아니라고 권고해볼 수도 있다. 안 해도 뭐 그만인 거야. 성격을 이해하셔야 돼. 그러다 보니까 성격상 강제적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A가 싫다고 할까요? 100%. A가 왜 그래요? 이걸 갖다가 나중에 완벽하게 서류가 넘어가고 나서 그때 돈을 가져갈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이 집을 팔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딴 데 가서 또 집을 사거나 전세였거나 그럴 거라고. 그럴 때는 나중에 돈을 가져가는 이 구조상에서는 자기 돈 가지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잔금을 치러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는 거야. 누구 입장에서는? A 입장에서는. 그러면 오케이 하겠어요 여기서? 권고했을 때 그럽시다 그렇게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그래서 이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성격하고 안 맞아가지고 이 제도가 실제 이용될 가능성은 제로야 제로. 그래서 이 제도가 이용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제도를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했는데 그게 뭐냐면 저 매도인이요, 임대인이요, 사전에 그 돈을 갖다가 빼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전 수령 제도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리 돈을 빼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거죠, 이거. 미리 돈을 빼갈 수 있다면 그 돈 가지고 딴 데 가서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칠 수 있겠죠. 딴 데 가서. 그렇다면 A도 어떻게 할 거예요? 오케이 할 거라. 근데 문제는 빼가 놓고 완벽하게 서류 넘어오고 등기 넘으면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리 돈을 가져갔는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이행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돈 찾으러 올 거예요? 돈이 있나요? 없어. 빼갔는데. 그때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미리 빼가도록 하는데 대신 A가 혹시 이렇게 될 때를 대비해가지고 A 보고 보증인 세워놓고 빼가 이렇게 하는 거야. 보증인 세워놓고 빼가면 혹시라도 이 사람이 이행을 안 했을 때 가지러 왔을 때 돈은 없지만 대신 물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결국 돈을 떼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때는 미리 가져갈 수 있도록 하되 A 보고 보증인을 세우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보증인은 공짜로 해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의 금융 비용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보증서를 이렇게 줘. 근데 여기가 뭐예요? 보증인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보증서 뭐예요? 발행기관이라고 불러. 여기 보증서 발행기관, 즉 보증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데가 딱 두 군데밖에 없는데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금융기관하고 또 하나는 보증보험회사입니다. 거기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누구한테 갖다 줘야 되나요? 돈을 한참 관리하고 있는 여기 통장 명의인인 예치 명의자한테 갖다 주고 뭘요? 보증서를 그 예치 명의자 명의로 된 예치 명의자 통장에 들어있는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포인트는 자 빼가려고 합니다. 지금 미리.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핵심은 보증서. 근데 보증서는 누가 발행해 주는 거라고 해요?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보증서를 갖다 누구한테 갖다 줘야 돈을 미리 빼갈 수 있나요? 누구한테 갖다 줘야? 예치 명의자요. 예치 명의자한테 갖다 줘야 미리 돈을 빼갈 수 있는 것이죠. 예치 명의자. 그렇죠? 예치 기관에 갖다 주는 거 아닙니다. 예치 기관은 금고입니다. 금고. 별것도 안 해요. 예치 기관은 금고. 아무 생각 없는 금고. 이거고. 매수인한테 갖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보증서. 여기 같은데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직 이 얘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돈은 누구의 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립적 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때 보증서도 예치 명의자한테 갖다 주는 거지 매수인 아니고 예치기관도 아니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사전 수령. 사전 수령하려면 자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누가 발행해 준다고요?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누구 손에 갖다 준다고? 예치 명의자. 거기가 핵심이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여기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가 돼서 주인공으로 활약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제도를 만든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의무가 생겨. 의무가 세 가지 뭐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개공인 예치 명의자는 일단은 자기 명의로 된 통장이긴 하지만 자기 돈하고 분리시켜야 돼. 자기 명의로 돼 있긴 해. 근데 거기다가 요 맡아가지는 돈만 딱 집어넣어야지 자기 돈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 자기 명의로 돼 있습니다만 자기 돈이 들어간 통장에다 또 거기다 돈 집어넣으면 안 돼. 이 돈을 관리하는 돈을. 그래서 분리시켜야 된다고. 별도의 계좌를 하나 터야 된다고. 그래서 돈을 넣어놓고 그 돈은 관리해주는 돈이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그러니까 임의로 인출해서는 안 되죠. 이게 기본이지만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지만 잘 나와요. 그러니까 분리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의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필요한 약정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필요한 약정을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실비예요. 실비. 여기 지금 개공이 예치명의자가 돼서 활약하면 비용을 쓰겠어 안 쓰겠어? 쓸 수밖에 없어. 계좌 이체라면 최소한 이체 비용 같은 게 막 들어가고 그래. 큰 돈 아니지. 근데 좀 이따 보게 되면 보험료가 나가는 게 또 있어. 그게 커요. 그 보험료가. 그래서 이 사람이 비용을 쓴 게 있다고.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게 맞을까?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 이 사람이 예치명의자로 개공이 이렇게 활동하면서 비용을 쓴 게 있어. 보험료까지 해가지고 한 3, 40만 원 썼어. 그럼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매도인하고 매수인 중에서. 둘 중에 누가 부담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매도인? 이 돈을 지금 개공이 이걸 관리해주면 누가 지금 혜택을 보는 거야? 둘 다 혜택을 보지만 누가 더 혜택을 보는 거야? 매수인이지.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떼이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제도잖아. 그러니까 매수인이 혜택을 보죠.
그러니까 수혜자보다 원칙에 따라서 이 비용은 누가 무는 게 원칙이에요? 매수인이야, 매수인. 그렇지만 조건에 따라서는, 약속하기에 따라서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걸로 약정할 수 있죠? 아니면 둘 다 절반씩 부담하는 걸로 약정할 수도 있죠? 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가능해요? 자, 세 번째. 요게 중요해요. 보증 설정하도록 합니다. 보증 설정. 이게 왜 필요하냐? 이것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 합쳐서 지금 3억 7천만 원을 묻어놨어. 그 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꺼냈으면 안 돼. 근데 꺼내 써버리면 어떡하지? 3억 7천만 원 갖고 있다 그 돈을 필요해서 꺼내 써버리면 이행이 됐을 때는 이 사람이 돈을 가지러 올 텐데 가져갈 돈이 없고 아니면 부족하고, 안 됐을 때는 이 사람이 돈 가지러 올 텐데 그때도 또 돈이 없거나 부족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보험에 드러나야 되겠다. 방법은 보증보험에 들거나 협회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하거나 셋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아까 배웠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하고는 별개야. 다르지, 성격이. 뭐 얼마만큼 설정해야 될까? 묻어놓은 돈만큼이지. 계약금, 중도금 합쳐서 3억 7천만 원을 묻어놨다면 3억 7천만 원만큼 설정해야 된다고. 그만큼 보험료를 내야 된다고. 그 보험료가 제일 큰 비용이요. 1억 이상, 2억 이상 획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치 금액만큼을 설정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의무가 있는데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업무 정지 사유가 돼. 영업 정지 사유가 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B가 불안했을 때 이 예치 제도를 얘기하고 소개하고, 그것은 이 사람 자유요. 의무가 아니죠. 권고 뭐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라고 볼 수가 없지만, 일단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제 의무가 생겨버려. 분리시켜야 되고, 함부로 꺼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보증요청 해야 되고, 이건 의무야.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영업정지. 이것만도 2번 나왔으니. 요게 네 번째 중요한 거. 네? 자, 다 설명드렸고 교재에서 밑줄 긋겠습니다. 171페이지에서는 네모 1번에 가로 1번에 첫 줄부터 넷째 줄까지 밑줄 긋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있죠. 거래 안전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 안전.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떼이지 않게 하는 제도. 자, 거래 계약의 이행이 어떻게 될 때요? 만료될 때까지. 이행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잔금까지도 묻어놓을 수 있죠. 자, 거기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라고 하는 부분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약 체결이 완료될 때까지 그러면 X예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묻어놓을 수 있는데 누구 이름으로 묻어놓자는 거냐. 자, 둘째 줄 끝에 누구 이름이죠? 개공의 이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름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아까 6명 있었죠? 네, 좀 이따 다시 암기해 보도록 합니다. 그 사람 이름으로 예치기관에다 돈을 넣어놓읍시다. 그 예치기관은 별것도 아니에요. 금고요, 금융기관, 또요, 공제사업자, 또요, 신탁업자 등이라고 나옵니다. 넷째 줄까지. 거기에다가 예치하게끔 당사자한테 어떻게 해요? 권고해 볼 수도 있다. 안 해도 그만. 그죠? 그럼 권고했다고 꼭 들어줄 것도 아니고 받아들이면 둘 다 그러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가로 2번에 예치명의자가 7명 나오게 됩니다. 거기 보면 가로 2번에 별표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누구죠? 개공이에요. 그런데 개공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박스에 있는 6명이라는 거예요. 총 7명이에요. 그래서 옆에다 꼭 써두실 게 소공 X, 변호사 X, 매도인 X, 파란 박스에다가 소공 X, 변호사 X, 그다음 매도인 X 이런 식으로. 예치명의자 될 수 없죠? 예치명의자 될 수 있는 사람은 거기 있는 사람 저 박스 안에서 1번이 은행이고요. 그죠? 2번이 뭐 공제사업자죠? 그래서 공자를 따서 암기하시고, 공제사업자는 공, 그 다음에 3번은 신탁업자니까 신, 4번은 채신관서니까 채, 4번은 채, 5번은 뭐예요? 보험회사죠? 보, 6번은 끝에 가면요. 6번 길죠? 끝에 가면 전문회사 할 때 전, 이렇게. 그래서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까 이거 암기할 때 은, 공, 신,
보채전. 6명입니다. 순서가 요거 두 개 밖에 있나? 우리 책엔 이렇게 밖에 있습니다. 은공신, 보채전. 순서가 좀 밖에 있어요. 은공신, 보채전. 개공 무조건 들어가고요. 개공. 그 다음에 은공신, 보채전. 은행이 금융기관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예치기관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 갑니다. 이제 가로 4번 보시면 가로 4번에 반가로 1번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나오죠. 지금 거래계약과 관련된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해놨을 때 자기 명의는 누구 명의죠? 개공 명의를 얘기합니다.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시켜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치된 계약금 등은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된다.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켜야 될 텐데 영업 정지다. 거기까지 나왔었죠 지금? 거기까지 체크하시고 반가로 2번은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자 주로 시험은 반가로 1번 방금 전에 밑줄 걷던 게 많이 나오는데 반가로 2번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갖다가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해놨을 때 자기 명의가 무슨 누구 명의? 개공 명의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일 때 지금 의무 3가지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자 계약금 등을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 둘째 줄 가운데요. 자 지금부터 가로로 묶어 놓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로로 묶으시고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로로 묶으시고 요것을 갖다가 첫 글자하고 끝 글자를 따면 예치 금액이 됩니다. 예치 금액만큼을 뭐 하라고요? 보증 설정해라. 그 말이죠.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십니다. 오른쪽에서요. 마지막으로 가로 5번 보시겠습니다. 사전 수령이라고 나와 있죠? 네. 자, 오른쪽 페이지 가로 5번이에요, 지금. 계약금 등을 예치해놨을 때. 자,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나왔죠?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보증서에 동그라미 해두셔야 돼. 보증서에 동그라미요. 그럼 이제 다시 봅니다. 보증서 앞쪽에 보시면 누가 발행하는 보증서라고 나옵니까? 그죠? 여기를 우리가 앞으로 금보라고 기억하자고요. 금보가 아니고 보. 보증보험회사요. 금보. 여기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그 가로놓기 나와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금보를. 거기가 발행하는 보증서인데 그때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제가 지금 읽어볼게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당해 그 둘째 줄에 있는 거 당해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앞으로 당해 계약이 깨지게 된다면 이런 뜻이요. 계약금 등의 반환을 갖다가 보장해 줄게 라고 적혀 있다고. 그걸 누가 적어놨다고? 금보가 적어놨다고. 금보 입장에서 적어놓은 거예요. 혹시 이게 잘못해서 계약이 깨지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내가 그 돈, 그 계약금 준금 내가 물어줄게. 걱정 마. 그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보증서를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갖다 줘야 된다고? 그 뒤에 나와요. 그렇죠. 셋째 줄에 보면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그죠? 예치 명의자 밑에다가 뭘 써두셔야 되겠어? 예치 명의자 밑에다가 매수인한테 갖다 주고 그러면 매수인 X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 예치 기관한테 갖다 준다 그러면 예치 기관 X 이렇게 해두셔야 되겠지? 우리 중개사 법령은 자, 뭐 요약집이 됐든 아니면 기본서가 됐든 이런 걸 잘 표시해 두셔야 돼. 왜냐면 자, 중개사 법령 공부하실 때 책을 갖다가 아주 편안한 자세로 편안한 마음으로 읽으면 틀린 게 하나도 없고 시험지 보게 되면 다 맞는 지문이에요. 어떻게 틀리게 나오는지를 딱 그 내용, 요건 이렇게 틀리게 나오지. 그것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서 옆에다도 보면 맞는 게 지금 예치 명의자한테 교부한다고 딱 돼 있으면 옆에다 이런 걸 막 써두시면서 뭐라고 그래야 돼? 이렇게 나오면 맞는 거지만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 이렇게 하면 틀리다.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이제 나중에 보면 시험지를 딱 봤을 때 어디를 틀리게 될 것 같다고 딱 보여서 거기를 아주 그냥 잘 읽게 된다고. 근데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편하게 읽으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시를 잘 해주셔야 된다고. 아까 예치 명의자도 이런 거 했었잖아 지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문제지면 다 저렇게 바꿔서 나와. 그걸 모아가지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십니다. 1번이 틀렸네. 매도인 부담이 아니고 뭐요? 매수인 부담. 이것도 몇 차례 나왔습니다, 시험에서. 그 다음에 권고할 수 있다. 그죠? 잔금까지도. 그 다음에 3번은 이게 뭐냐면, 그쵸.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이게 예치금액이죠. 예치금액만큼을 보증 설정하십시오. 이 동그라미 3번을 앞으로 낼 때 1억 이상, 2억 이상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1억 이상, 2억 이상 하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예치 금액만큼.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이에요. 4번 분리시키고 5번 함부로 인출해서는 안 된다. 이걸 어기면 어떤 제재 받는다고요? 업무정지. 그죠? 자, OX 문제 중에서 1번요. 1번 풀어보십니다. 1번. (1번은) O입니까? X입니까? X. 폐업한 뒤에 누설해도 처벌받습니다. 2번은요? 어디가 틀렸습니까? 체결된 때 그러면 안 되고 체결되기 전. 자, 3번은요? 동영상 들으신 분들은 다 풀어놓으신 다음에 들으세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풀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야 시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자, 3번 같은 경우는요. O예요, X예요? 아니, 2번 X예요? 네. 그리고 3번은요? 네. 왜 X죠? 소공은 절대 설명해 줄 의무가 없어요. 다 했어도. 자기가 다 했다고 해도. 4번은요? X. 뭐 때문에 X죠? 취득만 나와야지. 이전 나오면 안 되지.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하는 거니까. 5번요. 정확하게 설명 안 했다. 그러면 업무정지가 아니라 500과. 개공이니까 500과. 소공이 정확하게 설명 안 했을 때는 자격정지. 500과가 아니고 자격정지. 개공일 때는 500과. 자, 6번요. 사용해야 된다. 그런 거 없죠. 그죠? 자, 표준소식을 만들어 놓고 있지도 않고요. 자, 7번요. 했던 거죠, 아까? 필요기상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들어가죠. 예. 자, 안 풀어놓으신 분은 고통스러울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8번요. 왜 X냐면, 개공이 거짓 기재하면 임등치 사유가 되죠. 징역, 벌금 없습니다. 소공이 거짓 기재하면 자격정지죠. 징역, 벌금 없습니다. 그죠? 자, 9번요. 예, 일단은 3년이 아니고 5년. 그리고 보존할 때는 원본 아니면 사본 아니면 전자문서 이렇게 되죠. 자, 10번입니다. 친정으로 주관적 의사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중개행위여 아니여 판단한다고 그랬죠. 11번요. 복비를 안 받아도 잘못 설명했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손해배상 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동그라미네. 자, 12번은요. 보증 설정 시기를 묻고 있죠. 12번. 보증 설정 언제까지? 업무개 시전. 개설 등록 전 아니고요. 업무개 시전. 12번 X. 자, 13번은요. 지금 보니까 네 군데 내 분사무소. 최소 얼마 이상? 6억 이상.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최저 금액을 얘기했으니까 6억 원이다. 맞습니다. 14번은요. 기간이 만료돼서 재설정하는 거니까 기간 만료일까지. 15일 이내 그러면 안 되고. 자, 15번요. 매수인이 요구할 때는 계약금을 금융기관이나 공제사업자 등에 예치해야 된다. 매수인이 요구했다고 예치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매수인이 막 그러자고 해도 매도인이 오케이 해야 그럴 수 있는 거고, 또 매도인까지 오케이 해도 개공이 자기가 그걸 예치시킬지 그건 또 개공 자신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예치시켜야 될 의무는 안 생겨요. 16번요.
어디가 틀렸습니까? 어디가 틀렸죠? 16번? 그치, 권고해야 되는 데가 아니고 할 수 있다. 또 한 군데 더 틀렸어요, 근데. 언제까지 묻어놓자고 할 수 있습니까?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그 다음에요. 17번요. 중개사협회가 공제사업자죠? 중개사협회가 공제사업자죠? 네, 거기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예치명의자 그러면 개공하고 은공신 보채점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요. 몇 번인데 5예요? 18번입니다. 18번. 동그라미죠? 분리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의무사항이고. 자, 19번요. 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도 금지 행위로 걸리죠? 네, X. 20번요.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미등기 전매를 알선했을 때는 분명히 탈세를 조장한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투기 조장행위에 해당됩니다. 금지 행위에 해당돼요. X죠. 21번요. 분양대행은 중개가 아니죠. 법적 한도가 없죠. 그래서 뭐 초과해서 많이 받아도 초과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금지 행위가 무조건 안 되죠. X네요. 22번요. 임목은 중개상물에 들어간 거 맞죠? 그런 임목에 대한 매매업이다. 그러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이 됩니다. 자, 23번요. 마지막 거. 자, 요거 잘 보셔야 돼.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회사 의뢰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개업공인회사 갑이. 여기까지 끊어 읽으셔야 돼, 일단.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개업공인회사 갑이 X부동산을 사들인 거야. 근데 누가 중간에서 중개해 준 거예요? 을이. 갑이 샀는데 을이 지금 중간에서 중개해 줬잖아, 지금. 을은 무슨 부탁을 받은 거죠? 팔아주시오라는 부탁을 받은 을이 중개해가지고 개업공인회사 갑이 산 거지. 그러면 요게 뭐예요? 직접거래?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이제 갑이 사가지고 이제 팔아먹습니다, 이번에. 자, 매수 중개 의뢰를 받은 다른 개업공인회사 병의 중개로 사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른 부동산 사무실 사장님 병의 중개로 X부동산을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 갑이 팔아먹었네. 그러니까 갑이 샀다가 팔아먹은 거예요. 샀다가 팔아먹은 거. 살 때도 을이라는 다른 부동산이 껴있고 팔아먹을 때도 다른 부동산이 또 껴있죠. 두 번을 거래했습니다. 샀다 팔고. 근데 각각 다른 부동산이 껴있으니까 직접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판례예요. 이런 판례가 많이 나왔다고, 계속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 판례를 평상시에 익혀두시고 시험장에서 이게 뭔 얘기 하면서 이렇게 보면 늦어. 그래서 벌써 이게 시험장 가기 전에 이 판례를 여러 번 연습해서 어떤 스토리인지를 딱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찍을 수 있어야 된다고. 아, 요건 그 직접거래 안 된다는 판례구나. 바로 이렇게 아셔야 된다고. 예, 그 연습을 하셔야 돼.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교육. 응? 진도 못 나갔잖아요. 못 나갔고요. 그 다음에 밑에 정답 중에서 하나 좀 수정할 것이 9번 있죠. 9번. 5년간 보존한다고 돼 있죠. 4번만 써주지 마시고 원본, 4번, 전자문서 이렇게 써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제 교육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